구와. 저희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2019학년도 논술고사 문제를 직접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풀었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1번 문제를 풀 때 이게 비교 분류하는 문제잖아요. 우선 이거는 비교하는 분류 기준이랑 이게 어떻게 글들이 분류가 되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빠르게 쓱 훑어봐서 속독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각 제시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알지 못하겠지만 이 제시문들이 핵심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이 시험 문제가 우리한테 어떤 거를 묻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구체적인 독해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 문제처럼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각 제시문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읽어보면서 같이 우리가 찾았던 키워드를 확인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가에서는 저는 목표와 수단의 괴리 이거를 먼저 위주로 쳐놨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나에서는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사실 나 제시문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다 제시문을 먼저 이해한 뒤에 나 제시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 제시문에서 보면 범죄자의 정체성이나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낙인 이론이라는 거를 인사이트를 얻어낸 뒤에 나 제시문으로 돌아와서 사생아라는 낙인을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몸은 건강하고 마음씨는 한없이 너그럽다. 나도 형처럼 아버지를 꼭 닮았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천하다고 야비하다고 사생아라고 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이게 확실히 낙인 이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에서는 맨 밑에 쪽에 이제 범죄자의 정체성을 얻게 된다. 2단계의 이름은 정체성을 몰아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 이거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라에서는 여기도 맨 마지막 줄, 거의 이 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문장이 저는 눈에 들어왔었는데, 탈선행위나 범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이거랑 규범의 교체와 중첩 과정에서 사회적 탈선으로 인식되지 않던 행위가 탈선이나 범죄로 규정되는 혼란이 야기된다. 여기서 혼란이란 단어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 아노미 이론이랑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이라 여기서 아노미라는 걸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사회적 탈선이라는 말이 라에도 나왔고 가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사회적 탈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공통화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시문 마였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를 읽으면서 스키니진과 찌청을 보고 처음엔 혹시 낙인이 아닐까 헷갈렸는데, 그 밑으로 가면서 이제 찌청과 밑단은 작지만 확실한 반항의 시작이다라는 문장과, 그리고 20대가 스키니진과 찌청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스키니진과 찌청이 일정한 규범을 상징하고 있고 그 규범의 중첩이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이 지문이 아노미 이론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라 지문에서 규범의 교체와 중첩 이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라의 맥락이랑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게 아노미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바에서는 저는 중간 부분에 출감 후에도 전과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서 부득이 먹고 살려고 이런 물건을 팔고 다닌다. 여기서 이것도 확실히 낙인이구나 하는 게 감이 와서 이게 낙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마 이런 거 되게 저는 찾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지문이 6개니까 3대 3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한 5개, 4개만 확실하게 알아도 나머지 2개, 1개 정도는 눈치껏 이게 여기로 가겠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편법 같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은근히 또 꿀팁으로 써먹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돼서 요약이 되면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 수로 계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제 1 같은 경우는 401자 이상에서 500자 이하로 이제 제시문을 답안을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두 갈식으로 분류한 내용을 제시문 가라 마는 이렇고 제시문 나다 바는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80자 내외로
적는 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으로 단락을 나눠서 가, 라, 마 요약으로 200자 그리고 나, 다, 바 요약으로 200자 쓰는 방식을 이제 머릿속에 두고 답안을 작성을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자 수보다는 아예 문장 수를 아예 정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게 유형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항상 나오는 유형만 나오기 때문에 이 논술을 준비를 할 때 1번 문제는 어떻게 쓰면 되겠다 이거를 그냥 외워놓고 들어가서 쓰면 되게 준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문단으로 구분을 해서 첫 번째 문단의 첫 문장은 공통 화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두 문장은 가나다는 이 의견이고 라마바는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구성을 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세 개의 제시문을 각각 한 문장씩 요약을 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남은 세 개의 제시문을 한 문장씩 이렇게 요약을 해서 총 9문장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이제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요약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그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제시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쓰면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어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로 치환을 시켜서 이제 맥락이 이어지도록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데 여기 문제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에서 범죄자의 정체성을 얻게 된다. 2단계에 이르면 그 정체성을 몰아내기 힘들다. 여기서 이제 정체성을 얻는다. 이게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문화를 공부를 해서 아노미론이랑 낙인이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숙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뜻은 같지만 좀 다른 단어로 치환을 해서 바꿔서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솔직히 좋아요. 딱 눈에 들어오기도 쉽고 이 친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알고 있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탐구를 꼭 사회문화랑 생윤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추천하냐면요. 굳이 단어를 바꾸지 않더라도 제시문에서 이런 부분을 각각 다른 부분에서 따와서 티가 나지 않게 문장을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 탈선, 규범의 교체와 중첩 과정 이런 식으로 각각 제시문들의 키워드를 뽑아낸 뒤에 가라마는 규범의 교체와 중첩으로 인해서 사회적 탈선이 일어난다, 혼란이 일어나는 아노미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채점 기준을 보시면 그 키워드를 꼭 쓰지 않아도 의미만 통하면 좀 풀어쓰더라도 전혀 감점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키워드를 꼭 포함해서 요약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에 이어서 2번 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기준 제시문을 가지고 앞에 나왔던 제시문을 비판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비판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규범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를 즐기는 게으름의 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사에서는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요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다른 글들은 일탈은 일단 나쁘다는 거를 깔아두고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달리 했던 거지 일단 일탈 자체는 다 나쁘게 보고 있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비판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사는 일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일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얘네들은 일탈이 긍정적인 건데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비판을 하면 되겠구나. 이거를 잡아두고 시작을 하면은 수월하게 개요를 짜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런 흐름 내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일과 소득과 소비에 대한 비중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일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을 비판을 하고 있어서 이 일과 소득, 소비, 이 여유라는 이 부분을 제시문 가와 나로 각각 1대1 매칭을 시켜서 가의 경우에선 일을 가사노동 분담으로 여유를 논의, 의견 싸움으로 이제 연결을 했고요. 나 같은 경우에서는 일을 그 에드먼드가 짜고 있는 계략으로 그리고 여유는 에드먼드가 하지 않고 있는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어떤 소통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도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 이런 걸로 연결을 해서 더 비판을 지을 곳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 지점을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에서 1번 문제에서 가를 요약할 때 보통 요약할 때는 사례 같은 거는 빼놓고 요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만다고 하면은 가 지문의 세 번째 문단은 그냥 날려버리는 게 되는데 이 사례 지문을 이제 비판하는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뭐 갈등을 조정하면 뭐 일탈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가 있고요. 나를 비판할 때는 저는 사지문을 보시면 여기도 마지막 문단에서 뭐 과학적 호기심 사로잡힌 사람이면 뭐 과학 얘기하고 그림 그리는 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요약할 때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나를 비판할 때는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요약할 때 쓰지 않는 내용들을 비판할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사례 같은 경우는 문제 2 같은 경우에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제 2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마무리한 뒤에 개요를 또 작성을 했거든요. 이게 보시면 601자 이상에서 700자 이하의 글자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 같은 경우 이제 말하는 바를 서술하라는 게 문제의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를 근거로 가와 나를 비판하라는 부분이 조금 더 비중 있게 작성이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사에 대한 요약은 100자에서 150자 정도로 짧게 끝내고 그 다음은 이제 가 비판, 나 비판으로 각각 300자 또는 250자 등을 주는 걸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주는 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수를 기준으로 저는 쓰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사를 요약하면서 3문장 정도를 쓰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를 비판하면서 4문장, 5문장 정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단으로 이거를 전체적인 요지를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내용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가산점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쓰지 않더라도 앞선 사를 요약하는 부분과 가 나를 비판하는 부분만 충분히 잘 쓰더라도 합격을 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논제 3번인데요. 논제 3은 경영학과가 사회 계열이다 보니까 수리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문항을 저희가 이제 따로 풀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수리문항은 솔직히 뭐 수학 나형 1, 2등급 받는 친구들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면 무조건 떨어지고 잘 푼다고 해서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준비를 하실 때에는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해치워 나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하시고 가볍게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수능 최저를 정말 염두에 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논술을 아무리 잘 쓰고 뭐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도 결국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게 되면 논술을 이제 볼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마지막까지 정말 계속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제발 논술 시험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포기 안 하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할 때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수능만 하고 일요일 하루는 논술만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논술만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비효율적이고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꾸준히 논술에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바!